또 이번 선거는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도입이 됐잖아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뭐 작은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뭐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도 이거 때문에 어제부터 공부를 좀 해봤는데 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공직선거법에 개정된 방식 내용들 토대로 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개정된 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연동률 50%의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결국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직선거법 개정할 때부터 문제가 결국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부작용이 나오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짜 누구 얘기대로 이거를 일반 유권자들이 다 이해를 하고 표를 찍을 거냐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원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어차피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도 사실은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런 부작용이라던가 허점을 지적하자는 취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미래통합당 측에서 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거는 이제 당연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실상 주도했던 정당이거든요. 4+1 네네. 주도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사실상 본인들이 했던 그러니까 도입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스스로 이제 뒤집는 꼴이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여당으로서의 적절한 태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은 또 여당에서는 이렇게 반론하더라고요. 뭐냐면 미래통합당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왜 위성정당이나 뭐 자매정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선거를 이렇게 취지를 흐리고 있는데 그러면 진보나 이쪽 그 여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뭐 있을 수 있느냐. 선거라는 게 결국은 당선을 해서 국정을 누가 끌고 가느냐인데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다. 이런 이제 취지잖아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냥 만약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하지 않는다면 제1당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건데 사실은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의원들도 뭐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하는 그 여당 의원들도 좀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특정 정당일 수 있겠지만 정의당이 제일 피해가 우려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최국장 잘 설명하셨지만 이게 요즘 제가 뭐 이거 광고 패러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수학입니다. 이건 선거가 아니고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가는 정당은 비례는 나무 좀 줘라. 이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구 많이 가져가지 않냐.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가져가는 만큼 네가 의석을 많이 가져가니까 거기서 못 가져가고 이거는 이렇게 돌리겠다는 건데 이 거대 정당들은 지역구도 먹고 이것도 먹겠다. 한마디로 개걸스럽게 먹겠다는 게 지금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의 피해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의 가장 수혜를 보는 이른바 우리가 지역구는 못 얻어도 정당 투표를 많이 가져가는 정당에게 의석 기회를 줘서 국회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게 하자가 이 법의 취지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니까 아까도 다 개걸스럽게 먹고 나면 나머지는 잔반밖에 더 남겠어요. 이른바.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각기를 가겠다. 우리는 이제 뭐 저쪽하고 연대하지 않고 이제 가겠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각층의 지지층의 결집 여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선거 운동이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나 TV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더 무관심으로 갈 수 있다가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지적해 볼 만한 비례 정당의 어떤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선영 선배님께서도 이거 관련해서 기사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좀 찾아봤는데 뭐 어떤 댓글들이 있었냐면 개판에 불쏘시개 노릇 안 할란다. 총선 포기.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비례는 찍어줄 거다. 양쪽 극단 지겹다. 결국 이 구도인데 날치기 선거법은 왜 통과시켜? 군소 야당들은 들러리였네. 그러니까 이런 돈의 소수 정당 존재감이 미미해진 거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댓글들 좀 달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예비 후보자 등록 정당 분포 비율을 보면요. 예.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외에 뭐 소수 정당을 보자면 정의당은 한 명만 냈어요. 춘천 갑에. 네. 그리고 민중당이라고 하는 데서 예. 2곳을 냈고요. 그리고 자유공화당이라는 곳에서 2명을 이제 공천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허경영 총재가 네. 당선인 있는 국민혁명 배당금당? 국가혁명 국가혁명당이라고 배당금당이라고 네, 하는데 지금 2016년 총선이랑 단순히 비교를 해보자면 예.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국민의당인데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끌었던 국민의당이 사실상 어느 정도 돌풍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아마 저기 민주당보다 더 받잖아요. 정당 투표 더 받았죠. 정당 네, 투표는? 강원도에서는 뭐 조금 덜 받긴 덜 했는데 받았죠. 네, 전국적으로는 이제 전국적으로 더 받았고요. 강원도에서도 만만치 않게 네, 민주당. 20% 가까이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도 춘천, 원주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내셨어요. 네, 춘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막판에 단일화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최종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예. 어떤 민주당과 보수정당 이런 그 양강 구도 사이에서 제3세력을 만들어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흥행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더불어민주당 또 미래통합당 이외에 그 그렇죠. 눈에 띄는 정당이 없어요. 사실은 그 당에서 네. 공천 불만 때문에 나간 무소속을 제외하고는 없죠. 그렇습니다. 제3지대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좁아졌다고 보고요. 그렇죠. 선거법을 개정했음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유명무실해진 제도인 거죠. 네. 사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극단적인 양강 체제네. 양당 더 체제. 강화됐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오르려면은 네. 중도층의 선택지가 있어야 돼요. 예. 기자 말대로 중도층의 선택지가 있으면은 투표율이 올라요. 왜냐하면 여기도 싫고 여기도 싫은데 그래도 여기가 중간에 있으니까 갔어요. 그게 지난번 국민의당 때였는데 이번은 좀 약간 양상이 다른 게 이건 제가 뭐 나름 분석한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그 국민의당이 이번에 사실은 지난번처럼 중도 진보의 모습을 띈 게 아니라 정말 호남의 지지도 있었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보수의 성격을 띄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후보를 내지 않고 그 지역구 후보를 낼 사람들은 통합당에 다 보내버렸죠. 그래서 그렇죠. 경선시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자기들은 이제 비례만 하겠다. 그러니까 보수화가 됐다는 명백한 보수화의 신호를 유권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중도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선택지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투표장에 안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